추석 연휴 동안 환율 추이 보면서 걱정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역외 시장에서 이 달러원 환율이 1,420원 선 훌쩍 넘어갔고요. 환율 문제 연휴 끝나면은 기사들도 본격적으로 쏟아질 것 같은데 오늘은 이 문제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그동안 되짚어볼 부분이 많은데 일단 그동안 추석 연휴 동안 이 뉴욕부터 이 세계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추석 좀 길었죠? 예. 연휴 기간이. 잘 지내셨는지 시청자분한테 먼저 인사부터 드리고요. 사실 국내 언론이 올해를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침에 딱 새벽에 신문을 받아들이면 에브리싱 랠리다 하는 표현이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주가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금값도 오르고 은값도 오르고 해서 모든 것이 에브리싱 랠리다 하는데 오늘 새벽에 끝난 국제 금융시장 보면 완전히 거꾸로 됐습니다. 주가도 떨어지고 금값도 떨어지고 은값도 떨어지고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지고 물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채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까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또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최근에 추석 연휴 기간에도 대내적으로 굉장히 금융 변수, 가격 변수의 변동성을 처리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고 통수권자 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이렇게 추석 연휴 기간에 일어났던 것이 아마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는 국내 금융시장 관련해서 가장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고 통수권자는 환율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 통수권자 관련해서는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국제 파동이 되겠죠. 그래서 선진국 국제 파동은 일전에 한번 이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루었습니다는 추석 연휴 기간은 2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부도 우려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대부분 선진국에서 그렇습니다는 크게 세 개 국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석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는 미국의 예산안 처리 지금 상원에서 6차 투표가 불발돼서 예상대로 셧다운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가 문제입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는 바이루 총리가 엊그제 된 것 같은데 또 그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르코르거 이렇게 총리 발음이 어렵습니다는 르코르르 총리가 취임이 27일 정도 됐는데요. 사임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직업군 중에서 가장 단명히 오히려 최고 통수권자에 해당되는 총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유럽의 총리 중에서 가장 이렇게 단명에 그친 사람이 영국의 트레시 총리입니다. 이분이 47일입니다. 이보다 짧고 르코르코 총리가 27일에 그쳤습니다. 아마 그만큼 이렇게 최고 통수권자에 해당되는 총리가 이렇게 사실 그 순환을 겪을 만큼 겪는다는 것은 프랑스의 이 국제 파동이 얼마큼 심각한 걸 단적으로 보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본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케이치 총리가 취임 직전, 이게 이제 대체로 취임이 한 15일로 알려져 있습니다는 연립당인 공명당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한 20일로 되고 있는데요. 다케이치가 트럼프노믹스와 비슷하게 소득세 감면, 그 다음에 현대통화론에 이어서 재정 지출은 굉장히 급증하는 이런 쪽의 재정 정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은 국가 채무가 GDP 대비 270%입니다. 여기에 소득세 감면하고 그 다음에 재정 지출을 늘린다면 국가 디폴트 우려가 곧바로 되게 되겠죠. 이런 과정에서 출구 전략을 추진하는 일본은행과 정면으로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최고 통수권자 관련해서 불확실한 요인이 있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문제는 그렇습니다. 금값이 추석 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4,000달러가 넘었습니다. 연내 4,000달러인데 지금 10월 초에 4,000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평가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반사적인 측면에서 지금 미국의 국채는 사실 그 디폴트 우려 때문에 지금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의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달러가 반사적인 측면에서 금값이 고평가했다는 반사적 측면에서의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대해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대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N달러 환율이 153엔에 넘어섰고요. 원달러도 깜짝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1,42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그 국내에
내부적으로는 대미 투자 관련해서 3,500억 달러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아직 진전이 못 온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가장 관심이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짚어준 것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은 선진국 국채 파동이 2단계에 들어섰다 진단을 하셨는데 생각해보면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한 위기가 될 나라가 프랑스일 겁니다. 근데 프랑스가 아마 오늘 마크롱 대통령이 새로운 총리를 또 임명하겠다. 정치적으로 내가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될 수 있을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죠. 지금 말씀대로 프랑스의 신임 총리가 오늘 이렇게 마크롱 대통령이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수를 떠서 예. 신임 총리를 임명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벨 평화상이 오늘 발표합니다. 노벨 평화상은 스웨덴이 아니라 노르웨이에서 하는데요. 지금 정치적으로 트럼프 진영에서 압력을 넣어서 경제 제재 갈비해서 노벨 평화상을 트럼프에 주지 않으면 경제 제재를 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까지 백악관의 공식 페이지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장남의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같은 시점에서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확정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번에 어렵고 내년에는 가능하겠느냐. 이게 노벨 평화상이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된다는 것은 사실 노벨상을 준 다이너마이트에 이렇게 원래 알프레드 노델의 취지에 봉합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에 대한 집착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사실 노벨 평화상 문제는 이전부터 올해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문제 프랑스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고통인데요. 고통을 누가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가장 취약한 마크롱 정부에서 프랑스의 고통을 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장 취약한 데서 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왜 가장 취약한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지느냐 하면 극우극자에서 전부 전부 재정 지출의 인기 영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도 뭐냐면 이 국가 부도와 아는 것 없이 당장 복지비가 줄어드는 문제에서 국가 마비 운동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프랑스를 살리겠습니까? 지금의 마크롱 대통령도 권력력이 강합니다는 그래도 프랑스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최대 역정 사항인 연금 개혁 문제. 이전에 한번 제가 네덜란드의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이 문제가 인접국에 전파할 때는 어떠한 사태가 빚어질 것인가 하는 국채 것도 들고 있는 나라들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 사실 프랑스의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 이 연금 개혁 문제는 국민의 어떤 국가 마비 운동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야당이 강합니다. 또 국민이 강합니다. 국민이 마크롱 정부의 정면으로 반발하는 상태거든요. 연금 개혁에 대해서.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 나가라 하는 조기 사임에 대해서 사실 마크롱 대통령 오늘 신입 총리를 이렇게 임명하는 강수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아주 전부 갈게 이렇게 찢어지는 거죠. 프랑스 누가 살리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살릴 주체가 없다면 국가 부도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국채를 비롯해서 금융시장이 또 한 차례 격변을 이루는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연금 개혁 문제가 네덜란드부터 시작됐습니다는 이것이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유럽 전체에 확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재정 지출 문제 가지고 국제 파동이 있다면 이번에는 국민의 사실 노후 생활과 관련된 연금 개혁 문제 쉽게 이게 정리가 되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연금 개혁 문제 가지고 국제 파동이 되다 보니까 유럽의 국제 파동이 2011년 재정 위기에 오히려 뛰어넘을 정도로 예. 사실 2단계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 있는 유럽 지역의 금융위기가 프랑스 국민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네네. 프랑스 마크론 정부도 위험합니다만 이 일본도 지금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총리가 이 취임식 올리기 전부터 좀 입지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사실 우리도 예. 추석 전에 이 문제에서 짚어질 때 고이즈미 이분이 이제 젊은 사람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자민당 선거 직전까지도 예. 고이즈미가 될 거로 다들 봤습니다. 일본의 여론조사기라든가 니케이 신문이라든가 전부 이 사람의 당선을 사실로 해서 기사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일본의 계파 정치가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베파의
전폭적인 지지를 위해서 막판까지 우세였던 고위승을 제치고 1차 투표에서 2차 투표까지 결선 투표까지 가는 예상도 뒤엎고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가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결국 다카이치의 자민당 대표는 아시겠습니다는 자민당이 국립여당과 집권당의 형태를 채우고 있습니다는 아직도 일당이거든요. 일당 총리가 차기 총리가 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20화 시국에 의해서 차기 총리를 이어받지 않겠느냐 하는데 아시겠습니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여성 총리다. 예. 그러면 남성 위주의 일본의 집권 시대에서 첫 여성 총리가 버틸 것이냐는 문제,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막판에 승리했던 게 뭐냐? 아베파의 전폭적 지지거든요. 그러면 이 다케이치가 자기의 신념대로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는 연립여당이 공명당이 반대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차별 문제, 비자금 문제거든요. 특히 불법 비자금 문제인데 아베파가 세도 정치를 하면 공명당이 연립시켜서 집권당의 당신의 정권을 밀어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15일 정도에는 다케이치 정부가 출범할 거로 봤습니다는 이 문제가 정리되지 못하다 보니까 21일이 넘지 않느냐. 지금 예상은 21일 정도에 이렇게 다케이치 차기 정부가 출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으로 상당히 혼란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시장의 아베노믹스 신봉자, 그러니까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 이득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엔화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 총리의 어떤 앞으로 나올 얘기들, 뭐 일본은행과 정책이 일치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엔화 약세를 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우리도 이제 국내 뭐 이렇게 일부 증권사의 연구원들이 엔캐리 자금 청산 문제를 예. 8월부터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엔캐리 자금은 청산되는 게 더 해야 될 때입니다 하는 쪽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이런 사태입니다. 아시겠으면 다케이스의 지금의 정치적 기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막판에 아베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두 가지. 하나는 다케이치의 총리 자체도 차기 총리 자체도 국민의 전폭적 지지. 그다음에 자민당 내의 아베파를 제어하고는 사실 지조가 없는 그래서 아오키 법칙에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다케이치 정부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불안하다, 앞길이 불안하다 예. 하는 그런 쪽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케이치에서는 어쨌거나 자기 자신의 신념도 있습니다는 아베파와 긴밀한 밀월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베노믹스는 이렇게 재추진돼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쪽도 이렇게 시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케이치 자체는 아베파와 계속해서 밀월 관계가 있을 것이냐 하는 측면은 아베파와도 나중에 가서는 결국 결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 벌써부터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서부터 다케이치의 조기 사임 문제가 나오는 것은 왜 그러냐 하는 측면은 결국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아베파와 긴밀한 관계를 한다 하더라도 재정 사이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재정 사이드는 아베 정부는 저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서 엔저를 하면 인플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소비세를 인상해서 사실 통화정책과 재정 측면의 인플레 측면에서 그런 우려를 완화시켰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케이치는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아베 정부와 전혀 다른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세를 감면한다. 소득세도 감면한다. 재정 지출은 현대 통화로 이런 것처럼 성장률이 이자보다 높으면 더 쓴다 하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2.0과 비슷한 시각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자체도 단기적으로 밀월 관계를 유지하는 아베파와도 재정 사이드에서 서로 정책적인 브릿지 때문에 결별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아베파 밀월 관계를 더 긴축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궁극적으로는 아베파와 결별한다 하는 것이 출범 전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케이스가 장기적으로 보면 아베파와 아주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가져야지 않겠느냐
더구나 공명단까지 반발한다면 더 긴밀하게 가져가지 않겠느냐. 자기 자신의 이렇게 총리직 유지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엔저 정책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으면서 시청자분 아시겠습니다만 추석 연휴 기간에 엔달러 환율이 150엔을 넘어서 153엔까지 엔저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캐리 제한은 청산에 대한 우려보다는 엔캐리 자금을 더 해야 되겠죠. 와다나베 부인은 일본에서 엔화를 유입해서 미국이라든가 이런 게 더 투자해야 되는 이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차기 총리의 이 엔저 구상, 이거는 일본 은행이 도와줘야만이 실현이 되는 일인데 그동안 금리를 높이려고 했던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는 상당히 고민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이제 추석 끝나고 나니까 신앵커에 안경이 좀 바뀌었어요. 굉장히 좀 검은테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아주 그 가뜩이나 좀 굉장히 방송도 잘하고 경제 의식이 높다 하는데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한테 검은 안경을 끼니까 더 이렇게 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똑똑하다는 표현은 이제 워낙 적으니까 그 표현은 좀 쓰지 않고요. 현명해 보이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문제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엔저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는 기관은 일본의 재무석이라든가 이런 재정정책 기관이 아닙니다. 결국 과거의 구로타 하루오카에 의해서 사실 일본 은행의 총재가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서 엔저를 유예했다 보니까 이 다케이치가 엔저 정책을 추진한다 보면 주무기관인 일본은행은 지금 어떤 입장일까 하는 측면에서는 2012년과 다른 개념이지 되겠죠. 2012년이라는 것은 아베노미스가 추진했던 그때입니다. 그때와는 일본은행의 지금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24년 이렇게 2024년서부터 일본은행은 아시겠습니다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출구 전략은 아베노믹스의 엔저를 유도했던 방법과 거꾸로 역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아베노믹스 어떻게 했냐? 유동성 공급하죠.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를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일드 커브 컨트롤해서 수익률 곡선을 통제하는 이런 세 단계를 거쳤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에타가 총리는 출구 전략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YCC부터 정상화시키죠. 예. 그리고 이 정상화된 시점에 시장 금리도 통제한 상태에서 금리 인상으로 가죠. 그래야지 인트레 시스템에서 사실 스코크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지금은 QT 양적 긴축까지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지금 아베노믹스가 저런 식으로 유동성 공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YCC인데요. YCC 정상화, 금리 인상, 돈을 축소, 그러니까 여기에 정면을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더욱이 일본은 이 페드는 피벗을 9월 회의서부터 재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우에타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입장도 굉장히 고민될 수밖에 없는 게 결과적으로 본인이 다케이치의 지금의 출범 전에 요구하는 정책 협조 사항을 저버릴 때는 사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상태에서 일본이 우에타가 출구 전략하면 안전통화의 저주에 걸리거든요. 그러면 안전통화의 저주에 걸리면 경기까지 어려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우에타 입장에서는 다케이치의 차기 총리와 충돌하는 문제, 경제적으로도 출구 전략을 밀어붙일 수 있느냐 문제에 있어서 국민과의 충돌하는 문제, 이런 것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소조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지 않느냐. 그러면 정책 기관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은 불확실성에 증폭되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가 현상해서 금값이 고평가다 보니까 지금 달러가 미국의 여건이 펀더멘탈 여건이 개선돼서 아니라 반사적 측면에서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금값은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짚어주셨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카이치와 아베파가 엔저를 모색한다면 환율이라는 것은 두 나라 간의 관계니까요. 미국이 지금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앞서 말씀드린 같이 아베파는 궁극적으로 재정 정책 때문에 충돌이 예상된다. 예. 그다음에 아베노믹스는 일본은행이 출구 전략할 때 충돌이 예상한다. 그럼 대외적으로 어떨까? 대외적으로는 다케이츠가 아베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아베노믹스를 될 때는 어떻습니까? 과거 트럼프 정부의 집권 1기 때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베와 트럼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 트럼프는 1기 때보다 더 저금리를 통해서 달러 약세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일본도 엔저 정책 추진하고 미국도 엔저 정책 추진하고 지금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경제가 국제 파동에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 국가들도 통화 가치는 평가 절하를 요구할 실제 상황과 관계없이 평가 절하를 기대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평가 절하 경쟁이라는 지금까지 평가 절상과 관련된 정책의 다른 측면에서 경쟁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는 어떻습니까? 파이낸셜 타임스도 지적했습니다는 트럼프의 달러 약세 정책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도 엔지 정책 이렇게 추진할 때는 예. 결국 물가가 재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 점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추석 연휴 기간에 우려했던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다케이치 정부가 엔저를 추진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아베와 더 과거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아베 때 긴밀한 관계를 아주 가져가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참정당을 비롯해서 일본이 퍼스트 정책을 취하고 또 다케이치 자체도 극보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수적 입장을 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가져가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 20와 어렵게 굳혀놨던 이런 미국과의 관계에서 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재검토되고 재설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관계가 악화된다면 엔저와 달러 약세 간의 충돌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 미국과의 관계에도 다케이치 정부가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다케이치 정부가 정책 기반이 악화된 상태에서 벌써부터 출범 전에 조기 사임 문제가 나오는 것도 이런 세 가지 충돌 문제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환시장 쪽에 계신 분들 제가 추석 때 잠깐 얘기 나눠봤는데 최근에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원화가 엔화에 패깅되는 것 같다. 그래서 같이 약세되는 것 같다.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도 계셨는데 일단 이게 다카이치 총리 취임이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불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지금의 일본 역시 정치 분야에서 실책이 나오면 국채 파동이 일어날 수 있는 취약점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원과 엔과의 관계에서 보면 그래서 과거처럼 우리가 1990년 외환위기가 발생할 당시에는 원과 엔과 또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관계가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원엔의 동자 계수는 기간의 추정 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는 예. 대체로 한 0.7 이상 됐습니다. 개수가 높네요. 개수가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상당히 약화돼 있고 특히 무역상에서 보면 인터폼 트레이드가 아니라 기업 간의 무역이 아니라 인트라폼 트레이드이기 때문에 환율과 원화, 엔화의 상관계수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원달러 환율의 문제는 엔과 엔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다 하는 개념은 개념 차원에서 이해하면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문제를 잘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내부적으로는 대미 투자 관련해서 3,500억 달러라는 불안 요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요인은 시청자분들이 지적되기 때문에 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보면 외부 추격에 대해서 한국의 원화의 완축 능력이 가장 약하다는 보고서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를 시청자분한테 누누이 지적해드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프랑스라든가 이런 미국에서 국채 파동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환율이 폭등하는 현상이 나오는 거다 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과 엔과의 상관계수이기 때문에 엔화가 약세니까 원화가 약세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지금의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해석이 내리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러면 다케이치가 엔저를 추진할 때는 일본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측면은 누누이 말씀드리는 또 시간이 많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간단히 지르면 일본의 수출입 구조는 사실 우리가 엔저가 됐을 때 경기 회복이 될 때는 마셜 러너 컨디션 조건을 이렇게 충족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베노미스가 2012년서부터 추진하더라도 일본 경제를 확실하게 끌어올리지 못했던 요인이고, 다케이치가 아베파와 이렇게 엔저노믹스를 추진한다는 것은 이게 경기에 대한 효과보다는 자기 자신의 정책 기반이 약하다는 상태에서 아베파 긴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엔저 정책 문제에 대해서도 효과성이 있어야 지속 가능성이 있는데, 효과가 되지 않을 때에는 결과적으로는 불확실성이고, 불확실성이면 중심 통화로서는 미국이 아직도 강세 통화가 중심 통화이기 때문에 일본이 걷잡을시 정책 파동과 함께 엔저가 추가적으로 약세돼서 지금 일부에서는 155엔 정도 얘기합니다는 국제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60엔 이상으로도 돌파할 수 있다 하는 측면인데, 예. 이런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고 국내 증권사가 사실은 지난달까지 엔캐리 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떠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청산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문제가 오히려 반대적인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만 제가 한 번만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됐을 때 이 엔캐리 자금 어떻게 될까, 청산 가능성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간단히 자막으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서 PD께서 간단히 줄이면, 지금 엔캐리 자금의 청산 문제는 계속해서 가능성이 없다, 덜다 하는데요. 예. 오히려 지금 작년 8월 1일 대비해서 오늘까지,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10월 9일이니까 오늘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 면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엔달러 환율이 140에서 지금은 153엔대까지 갔습니다. 추석 전에는 이것이 149엔대입니다. 그러면 엔캐리 자금 여건에서 보면 청산보다도 더 해이죠. 그래서 시청자분들 꼭 좀 말씀드리면, 엔캐리 자금의 청산에 대해서는 그때만 되면 방송의 클릭수를 위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엔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엔화로 투자해야 된다, 엔화로 미국의 국채를 투자해야 된다 하는 이 시각도 상당히 이제는 더 이상 허시면 안 된다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엘캐리 자금이 늘어나는 것과 엔캐리 자금이 청산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